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조세의 원칙 중에 효율성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교재로 보면은 22페이지 중간 효율성까지 봤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거는 가격, 조세가 부과되면 가격에 영향을 주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여러 가지 재화나 용료 가격이 바뀌는데 그게 전체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효율성을 비효율화시키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조세가 부과되고 그러면 조세를 검토해야 된다는 게 효율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그 두 번째 평등성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22페이지 양가로 2번 평등성 첫 번째 줄 능력에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능력에 비례해서 보면은 ability to pay principle이라고 써 있는데 능력에 비례한다는 거는 내가 조세 부담이 있으면은 내고 없으면은 안 내고 즉 비례 그걸 갖다가 어떤 말로 할 수 있냐면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응능부담의 원칙. 그죠? 그래갖고 이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또 세금을 적게 내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이런 개념을 확장시키다 보면은 비례과세가 돼요. 비례과세까지 개념이 확장이 되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비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빵집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케이크를 사요. 케이크를 사는데 예를 들어 케이크가 만약에 2만 원이다. 근데 이제 케이크를 이제 사는데 어떤 사람 이 케이크 2만 원 이 가격이 그냥 접근하기 쉬운 가격일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학생인 소비자가 구매를 한다면 2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케이크 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세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고 이 재화를 얻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쉽게 살 수 있는 2만 원이 내 소득에 비해서 크게 차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케이크 가격 2만 원에 대한 접근성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은 초중고 대학 이렇게 학생들은 2만 원이면은 이 가격에 접근이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능력에 맞게끔 그 비례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상대적인 평등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그냥 2만 원이 2만 원 다 내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이제 조세 법의 원리에 대해서 또 얘기 좀 잠깐 하겠지만 평등은 평등인데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건 절대적 평등이죠. 그렇지만 경제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 평등이 뭐냐면 23페이지 보시면은 균등희생의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균등희생의 법칙. 이게 이렇게 가서 균등희생의 법칙, 균등희생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모두 똑같이 희생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좀 이렇게 문맥상으로 얘기하면은 그럴 수가 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 가장 이 균등희생의 전제가 되는 게 이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의 전제가 되는 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경제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23페이지 첫 번째 줄 균등위생이 그 원칙으로 하고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효용, 즉 주관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양자는 동일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처음에 한 입, 사과가 있는데 처음에 한 입을 깨물어서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만족도가 정말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 느끼는 게 만약에 만족도가 주관적인 그런 만족도이지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계량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족도가 10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한 입 베어서 먹었을 때요. 근데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첫 번째만큼보다는 만족도가 같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9 이렇게 하고, 만약 뭐 3입, 4입 쭉 먹다 보면 이 만족도는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효용이 뭐냐면 이게 주관적인 만족도예요. 주관적. 유틸리티라 그래서 이걸 주관적인 만족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깨물어 먹었는데 요거에 대한 나의 만족도, 그죠? 요 만족도, 주관적인 만족도예요. 그래서 계량하면은 뭐 10이다, 9다, 뭐 8이다, 뭐 2다, 1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갖다가 만족도 효용이라고 해요. 효용이라고 하고, 근데 두 번째가 9가 아니고, 두 번째가 9고 세 번째 먹었을 때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8이다 이렇게 되면은 효용이라는 거는 한 입 먹었을 때 10이고 두 입 먹었을 때는 9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의 총 효용은 얼마죠? 총 효용은 이렇게 되면은 19가 돼요. 19.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입을 먹으면은 이걸 갖다가 8이라고 하면은 27이 되죠. 그죠? 이거는 한 입 각각 깨물어 먹었을 때 개별적인 만족도고, 한 입 한 입의 개별적인 만족도고, 옆에 있는 거는 총 누적 효용이에요. 누적 효용도 그게 10이 되고, 그죠? 한계효용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한 단위 이렇게 한 단위마다 효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계효용이 맨 처음에 1000입 먹었을 때 10이고 두 번째 먹었을 때 9고 세 번째는 8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만족도는 10, 19, 27이지만 각각의 한 입 먹을 때마다 먹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 먹는 행위로 인해서 나한테 오는 만족도는 단위당 이때는 10, 이때는 9, 이때는 8 이렇게 점점 떨어져요. 그걸 갖다가 한 개 단위당 효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해서 이것도 그럴싸한 말로 쓰는 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이해되세요? 이게 일단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보면은, 그러면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인데 뭐 이제 또 뭐 경제학적인 논리고 얘기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시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 이 A라는 사람이 사과를 먹는 사람은 A다 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어느 때 이 사과를 만약 이 사람이 사과도 먹고 뭐 배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는다고 했을 때, 사과가 있고 또 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먹을 때가 가장 이 사람의 만족도, 총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느냐, 맥스마이즈 시키느냐
어떻게 보면 A라는 사람이 어떤 과일을 먹을 때 가장 그렇게 하는 게 최적의 선택이잖아요. 사과랑 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을지 그렇게 하는 어느 정도 양을 정하는 게 A가 만약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먹는 것만 갖고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물품을 구매를 해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공책을 산다. 그래서 뭐 A 제조사, 뭐 B 제조사, 뭐 C 제조사 등등 많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금전이 있고 그 제한된 금전 예산이라고 하죠 보통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용 대상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공책을 잘 조합을 해서 뭐 A 제조사건 뭐 2권, 뭐 B 제조사건 3권 뭐 등등등 이렇게 어떤 조합으로 가져가느냐가 내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이렇게 소비를 했을 때 만족도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사과하고 배도. 그때는 어떻게 가장 하면은 총 만족을 극대화시키느냐 면은 이거는 더 들어가서 이거 갖다가 다 설명하기에는 이거는 경제학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과하고 배 얘기니까 사과를 먹었을 때 한계 효용과 어느 잎을 먹었을 때 한계 효용과 배를 먹었을 때 늘어난 한계 효용 이게 서로 같을 때 즉 한계 효용이 같을 때 점이 있다면 그때를 택해서 사과와 배에 먹는 양 아까를 말한 다른 공책으로 말하면은 공책 ABC가 있으면 그 한계 효용이 똑같아지는 구매했을 때 느끼는 한계 효용이 똑같아지는 그 점 즉 균등하게 했을 때 이때 뭐가 된다? 효용이 극대화가 돼요. 효용 극대화. 효용 극대화 원칙은 각 소비하는 행동에 따라서 느껴지는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 즉 전제 조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재화들을 소비했을 때예요. 한계 효용이 균등하게 되는 그런 점을 찾아서 소비하게 됐을 때 전체 나의 만족도는 최고가 돼요. 극대화. 이해되시죠? 그럼 요게 경제학적 원리인데 이거는 지금 방금 여기 23페이지 첫 번째죠. 균등위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평등하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B보다 상대적으로 좀 이제 재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그래갖고 이제 똑같이 이제 비례가세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비례가세. 그래갖고 세금 부담을 얘한테 100원, 얘한테 100원 이게 부과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재산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은 예를 들어서 만 원, 만 원은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이 사람 소득은 뭐 1,000원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00만 원인 사람한테 세금 뭐 어떤 세금이든 간에 100원을 다른 세금이고 한 종류 세금에다 가정을 하고 100원을 부과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뭐 그냥 부담할 용의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세금이에요. B는 소득이 1,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100원을 내라고요, 세금을.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용납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안 내겠죠. 뭐 체납을 하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뭐 조세 저항까지도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구조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약간의 평등의 개념을 넣으면은 한계형의 법칙이 뭐냐면, 아니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금 부과하면 나의 재산이 줄어들죠. 뭐만큼? 세금을 내는 만큼 줄어들면 내 만족도가 떨어지죠. 아까랑 반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려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한계효용 균등에 이르는 점에 자체 극대화시킨다 그랬으니까 전체 사회의 어떤 만족을 극대화시키려면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떨어지는 만족도가 동일하게끔 A와 B가 동일하게 느끼게끔 한다면은 전체 사회에서의 어떤 만족성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걸 반대 논리로 생각하신다면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의 효용이 만약에 얼마가 감소한다? 똑같은 1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효용이 만약 50이 감소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 100원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이 사람은 한 100 정도? 훨씬 한계 효용이 훨씬 더 크게 감소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체의 어떤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세금을 낮춰줘야 돼요. 그죠? 세금을 어느 정도 낮췄더니 예를 들어서 세금을 여기서 만약 한 10원 정도로 한 20원 정도로 낮췄다고 하면은 이때 이 사람 한계효용이 떨어지는 게 만약에 50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한계효용 체감하는 게 똑같죠. 한다니까 하는 게 똑같죠. 그때 이 사회에서 얻어지는 만족도가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금에 관계없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A한테는 얼마를 부과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100원을 부과를 하고 B한테는 20을 부과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평등성의 측면 전제조건은 균등이생 즉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이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조세 구조를 짜야 된다는 게 평등성의 원칙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이 파트는. 다시 한번 교재로 가시면 2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균등이생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째 줄. 객관적으로는 차별적인 과세이지만, 그죠? A한테 100원을 과세를 하고 B한테 20원을 과세하는 차별적인 과세이지만 양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그죠? 주관적인 만족도, 여기서 박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효용, 만족도. 이 박탈감, 내 만족감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똑같다면 박탈감이 똑같다고 느낀다면 이때는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세금 구조를 짜야지만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세금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럼 이걸 좀 이제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말로 좀 이제 치환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 A라는 사람의 소득이 B라는 사람 소득보다 훨씬 많죠. B는 1,000원, A는 1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한테 즉 소득이 더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물린다라고 하는 이게 철학적인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재 조세나 이런 게 많이 도입되어 있고요. 이런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은 누진 과세라고 합니다. 누진 과세. 소득이 더 많은 쪽에 더 높은 세율로서 과세를 한다. 누진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누진 세제는 이런 원칙을 반영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의성 갑니다. 편의성. 편의성이라는 거는 뭐 영장에도 나왔지만은 교재 첫 번째 줄 보시면 납부하는데 편리한 시기 및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내는데 내 집 앞에서 내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내가 지금 집이 이 동네. 근데 갑자기 뭐 서울 아니, 저기 뭐 제주도 가서 내야 된다, 아니면 저기 뭐 섬에 가서 내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납세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단순해야 된다. 그런 말이 편의성이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은 경제활동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조세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세자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일단은 조세를 징수하는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좀 해결이 됐고요. 근데 부과하는 거는 조세가 좀 단순하게 돼야 되는데 사회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를 부과하는 체계가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조세 원칙, 가장 어떤 조세에 좋은 조세가 되려면은 편리하게끔 부과도 돼야 되고 납세도 돼야 된다는 그 원칙에 맞게끔 조세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경제성, 조세를 부과하는 데 원칙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에요. 아까도 방금 편의성도 얘기했지만 편의성은 납세자 입장에서 내는데 편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성은 조세를 부과를 해요. 국세청이 있고 일선에 있는 게 세무서인데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세금을 낼 때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지하경제 뭐 이런 것처럼 탈세하는 분들도 좀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도. 그러면은 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실하게 납세했으니 뭐 모범 납세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무조사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그죠? 그리고 탈세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과태료를 세게 물려요. 세게. 과태료 및 가산세. 이런 걸 좀 세게 매겨요. 이걸 왜 이렇게 하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센티브, 유인제도. 인센티브를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건 기업가이건 성실하게 납세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실하게 납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기한 내 납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나의 매출을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등등 어떤 고의로 어떤 이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걸 탈세라고 하는데요. 탈루하게 된다면 나중에 적발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가하겠다. 과태료 및 가산세 등등등 가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려면 또 징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도 많이 뽑고 전산도 더 국세청 전산도 확충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금을 잘 걷어들일 수가 있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징세 비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전산 장비 같은 거 잘 구축을 하면 할수록 세금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세금을. 반대로 탈세는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겠죠. 열심히 걷어들이고 사람들이 열심히 국세공무원들이 열심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컴퓨터나 뭐 이런 거를 더 개발을 해서 더 치밀하게 그런 내용들을 조세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다면 탈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탈세가
결국 0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0으로 돼야 된다는 거는 징세 비용이 한없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국가도 재정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 그래서 얘네들 국세청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산에 따라서 인건비 내는 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다 보면 이 징세 비용, 인건비 내는 걸 무작정 늘릴 수가 없어요. 무작정.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탈세를 줄이고 징세 비용도 어느 정도 부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를 찾아보면은 이런 이제 균형점이 나오겠죠. 이렇게 균형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최적 탈세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도가 되는 걸 갖다가 계량을 시켜서 찾게 되면은 이런 비용과 이런 탈세의 최적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 얘기입니다. 경제성. 그러니까 24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징세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그때 밑에 세 번째 줄 밑에 보시면 보통 징세 비용은 행정 비용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인건비 뭐 이거 보면은 인건비, 시설비 등등이 있고, 근데 납세 협력 비용 이 사람들이 이제 납세자들이 이렇게 또 납세를 하려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신고 납부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세금에 관한 상식이 없다면 아무래도 주변에 다른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겠죠. 그런 비용이 들어요. 비용. 그런 비용 등을 고려를 한다면은 그건 징세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떤 최적의 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제성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확실성. 확실성이라는 첫 번째 줄. 조세 시스템의 확실성은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불필요한 증가를 피할 수 있도록 조세법을 명확하고 개별적으로 규정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보면은 세금을 부과를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 고유의 재산권이 침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효용이 떨어져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언제 부과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면 납세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겠죠. 그러다 보면은 정상적인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향후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기업가도 마찬가지로 향후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나 이런 거를 잡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가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부과가 될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게 확실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확실성은 조세 납부의 시기, 방법, 금액을 확실하게 하고 뭘로 한다? 법률에 규정을 해야 돼요. 법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 의사당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거기 안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담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세금을 어떤 명목의 세금을 언제 어떻게 부과할 건지에 대해서 법이에요. 법률에 반드시 명시하게끔 돼 있어요. 갖다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고요. 그걸 갖다 만약에 법률이 아니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명령이라든지 규칙 이런 데다가 법률에 그런 거 없이 만약 여기에다가 써놓게 되면 이거는 다 위법한 겁니다. 위법. 그건 무효가 되죠. 무효. 해야 되고 마지막 문장에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자의 자의적인 행동이 배제되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재량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행정법에 나온 얘기이긴 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은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막강한 권리가 가졌어요. 근데 이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뭐 자기 맘대로 그냥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많이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 재량권,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량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재량을 일탈한다 그러는데 재량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둬야 되고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리고 근거 있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이제 쉬었다가 곧바로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